휴가 중이요? 아이는 부인이 낳았는데 남편이 휴가를요? 아이고 참 꼬치꼬치 물으시기는. 아이 비록 내가 관노비지만 아이를 낳으면 남정네들도 보름 동안 휴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산모는 며칠이나 쉴 수가 있을까요? 네? 아이를 낳기 전에 한 달,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 50일이에요. 노비의 출산 휴가가 80일이라. 그거 참 의외군요. 이런 규정은 바로 이 경국대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경국대전은 성종 16년에 완성 반포된 조선의 법전입니다. 여기에는 통치 구조에서부터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여 년 전에 이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는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TV 조선왕조실록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종 때 일어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자를 임기처참하라. 왕을 목졸라 죽여라. 충전을 참하라.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섭고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흉측한 내용을 담은 익명서 사건은 중종 28년 5월 세자가 머무는 동궁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조선에선 이런 익명서 사건이 발생하면 불문에 붙이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괜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우가 달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궐안, 그것도 왕세자가 머무는 동궁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실록을 보면 중종 28년 익명서 사건이 발생한 5월 17일을 기점으로 조정이 발칵 뒤집힌 것은 물론이고 중종은 이례적으로 범인을 철저히 가려낼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익명서 사건을 수사하던 의금부는 용의자 서수견의 집에서 밑바닥이 없는 수통을 발견했다. 익명서의 둥근 목태와 수통은 같은 나무로 된 것이었다. 의심할 만한 증거가 나오자 의금부는 서수견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체포를 서둘렀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 모두 끌어내라! 너희는 이쪽! 너희는 나를 따르라! 예! 가자! 웬 소란들이냐? 어서 끌어내라! 아니 손 놓지 못할까? 자, 이놈! 체포 대상에는 서수견의 가족들도 포함됐다.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을 모두 의금부로 압송하라! 예! 한편 동궁에 근무하던 내관과 하인 그리고 동궁을 출입하는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종 28년 5월 당시 실록에는 조사 대상자가 200여 명을 헤아린다고 기록하고 있어 익명서 사건이 매우 큰 옥사였음을 밝히고 있다. 큰 옥사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곤란한 일이 발생했다. 저자들은 누구냐?
저 처자는 철금이란 자이온데 서수견과 한 집에 사는 진료이옵니다. 그렇다면 서수견의 수행을 잘 알고 있을 터 어찌하여 신문하지 않고 그냥 두었느냐? 출산한 지 채 100일이 못 되었다 하길래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끌고 오기만 하였사옵니다. 사실이니? 예. 나으리 지금 집에는 석 달도 안 된 젖먹이가 있사옵니다. 이거 참. 저자는 서수견의 어미인 말질비온데 그 나이가 72이라고 하옵니다. 저자의 나이가 정령 70이 넘었는지 장적을 조사해 보도록 해라. 예. 또 저 아이는 동궁전의 방직이 내관이온데 이제 겨우 15살이라고 하옵니다. 나으리, 저자들을 모두 어찌해야 좋겠사옵니까?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듯이구나. 주상 전하께 여쭈어봐야겠다. 당시 실록을 보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수사 진행 상황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익명서 사건은 크고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왕의 주의 아래 지금으로 따지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또 위관, 즉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관리가 용의자와 증인을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품 이상의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이 위관이 그 철금과 노인 말질비 그리고 동궁전을 지키고 있는 이 내관을 곧바로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 때문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그 해당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은 나이가 70 이상, 15세 이하는 강도살인이 아니면 옥에 가둘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72살이라는 말질비 노인과 15살의 방직이 내관이 바로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군요. 산모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 형전의 첫 조항 대명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명률은 중국에서 들어온 법인데 이 경국대전에 없는 규정은 대명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명률 부인 범죄조에는 고문이 필요하거나 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하고 100일을 기다렸다가 그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금을 함부로 신문할 수 없었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종은 세 사람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윤소희 씨, 실록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위관과 대신들은 이 세 사람의 신상에 관해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중종 28년 5월 18일에 왕은 15살인 방직이 내관을 신문하면 목숨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내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엔 출산한 지 100일이 안 된 철금은 오히려 신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법대로라면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철금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서수견과 한 집에 사는 조카고 또 그의 소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기록으로 볼 때 아마 중요한 증인이라서 특별히 신문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2살의 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바로 다음 날 의금부 위관이 말질부의 장적을 조사해 본 결과 72세가 아니라 69세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하자 왕은 70세에서 겨우 한 살이 모자라는 것이니 우선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철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은 풀려났군요. 세자와 중전 그리고 왕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관련자들을 모두 신문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 왕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련자를 다룰 때에도 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경국대전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법전이라는 이 경국대전은 과연 어떻게 탄생된 법일까요? (1457년) 세조는
육전 상정소를 설치하고 경국대전 편찬을 지시했다. 경국대전 이전에도 조선엔 법전이 있었다. 기본 법전 없이 왕법만으로 통치하던 고려의 폐단을 다시 밟지 않을 것을 선포한 세왕조 조선은 처음부터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왕이 바뀔 때마다 법전을 편찬하다 보니 법을 집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경국대전 서문에서 서거정은 법조문이 번잡하고 앞뒤가 모순돼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통일된 법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조선 초기 경국대전을 편찬할 당시에 가장 강조되던 것이 이 법적 안정성의 요구였고, 그것이 이제 영구불변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고려시대하고 고려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담론인데, 예를 들면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떤 입법과 행정을 추진할 때 정의하고 한목적성을 고려했다면, 이제 조선 초기의 입법자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법 철학을 발전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안정성을 목적으로 세조는 먼저 호전과 형전을 완성했다. 그리고 세조 13년엔 나머지 이, 예, 병, 공전도 완성했지만 세조의 죽음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예종을 거쳐 성종에 이르러서는 경국대전의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성종 16년인 1485년 마침내 경국대전이 완성돼 반포대기에 이른다. 조선 왕조가 세워진 지 90여 년 만에 최초의 통일된 종합법전이 탄생한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총 319개의 법조문이 육전, 즉 이, 호, 예, 병, 형, 공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이전은 내외 명부, 중앙과 지방관제, 관리의 종류와 인사제도에 관한 것이다. 호전은 조세제도와 녹봉, 토지, 가옥, 노비 매매 등 경제법에 해당하고, 이예전은 과거제도와 관원상제 등 친족법과 외교를, 병전은 군사제도에 관한 법전이다. 형전은 재판과 형벌, 재산상속, 공사노비의 처벌에 관해, 마지막으로 공전은 도로, 교량, 도량형 등 산업 관련 법이다. 육분법은 거의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구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역시 2조가 가장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재정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예치주의, 문치주의이기 때문에 고려 때와는 달리 예가 병보다 앞서서 세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세 번째지만 그 분담하는 업무 양이 가장 많고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과 공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되도록 안 하는 방향으로 미리 다 알아서 옥이 텅텅 비어야 그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공은 기술자들을 유교에서는 별로 높이 평가를 안 해서 순서가 맨 끝으로 간 것 같습니다. 경국대전의 완성은 곧 법치주의를 표방한 조선 왕조에서 통치 규범 체계가 확립되고 안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 왕조의 큰 획을 그은 경국대전. 이 법전을 완성하는데 무려 3대 왕에 걸쳐 30여 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고, 또 조선 경국전으로부터 따지면 90년 가까운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규정해서 완벽한 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전에 보면 아주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군요. 관리의 딸로서 가난해서 3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왕에게 보고해서 그 재물을 보조받도록 했는가 하면,
가난하지도 않은데 3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아비에게 엄중히 죄를 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것까지 경국대전에 들어있는 것은 상당히 의외인데요. 그럼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 경국대전엔 또 어떤 규정들이 있을까요? 이곳은 경국대전 탄생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육전상정소입니다. 세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과 관리들이 경국대전 집필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경국대전을 편찬한 책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경국대전 이전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관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규정을 했고, 또한 관료들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그리고 책임과 직분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명시해서 나란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했어. 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관리들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그렇소. 바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규정이 여기에 실려 있어. 이전에요? 어디 있습니까? 자, 이걸 보시오. 관료들의 휴가 조항인데, 네. 혼인을 하면은 일주일, 또 아내나 장인 장모가 죽었을 때는 보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 부모가 병환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특별 휴가를 보내주도록 했어. 특별 휴가요? 그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자식된 도리가 아니오. 더군다나 병환으로 누워있는 부모들을 놔두고 어떻게 마음 편히 나란 일을 제대로 볼 수 있겠소? 그런 뜻이 있었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전을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니까요. 과거 시험 같은 인재등용제도라든지 여기 보니까 혼인이나 제사 때에는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신을 신는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런 규정들까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예는 곧 법과 통하오. 백성이 예를 바로 알고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조선의 법도를 세우는 일이요. 이렇게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예만 적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나라에서 베풀어야 될 그런 예도 법으로 정해놨나요? 당연하죠. 네, 몇 가지만 소개하리다. 예전의 규정 중에는 해마다 여름철 끝달에 얼음을 나누어주는 조항이 있소이다. 얼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상간 이상의 관리들이지만 특별히 국립병원 할인세의 환자들이나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도 나누어졌소이다. 얼음이라면 조선시대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죄수들에게까지 나눠준단 말입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무더운 여름철에 옥에 갇혀 지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 죄인도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백성이니 죄가 밉다 해서 사람의 목숨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소이까. 그렇지만 얼음을 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런 조항은 또 떴어. 병든 사람이 관에 신고를 하면 의원을 보내서 치료하도록 하였어. 만일 긴급하게 의원을 청하였는데도 가서 치료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가족들은 고발을 할 수 있고 그 의원은 또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이다. 예전이라는 것이 격식만을 다룬 까다로운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법이 어디 예전뿐이겠어. 그럼 어디에 또 그런 규정이 나옵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소만 내 한 가지만 소개하리다. 예. 호전을 보면 해마다 각 고을에서는 흉년에 대비해서 구제물품을 준비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구제물품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국대전을 그렇게 허술하게 보면 큰 오산이요. 만약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이 많은데도 돌보지 않고 중앙에 보고하지 않은 고을 수령이 있으면 무겁게 벌을 주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정해놓았어. 경국대전을 왜 그리 오래 준비했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군요. 경국대전에는 모두 319개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법, 즉 공익에 관계된 규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부정비리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만약 요즘과 같이 국민들의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세무비리 공무원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3년 전인 94년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천 세무비리 사건,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금을 도둑질한 공무원들을 경국대전으로 재판을 한다면 그들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지난 94년 9월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착복한 혐의로 무더기로 구속됐다. 수년간에 걸쳐 이들이 횡령한 세금은 수백억 원대. 특히 이들 세무공무원들은 빼돌린 세금으로 재산을 불려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당시 법으로는 횡령 액수에 대해서만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증식분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했다. 결국 95년 1월 정부는 부랴부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이를 토대로 증식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그 취한 재산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것이 뭐 다른 가족들의 소유로 돼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부정한 축제한 재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더 확대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압수 몰수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여전히. 만약 이 세무비리 공무원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자들은 누구냐? 재물포에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온데 백성들이 낸 세금을 몇 년 동안이나 사사로이 도용했다 하옵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자들이 아닐 수가 없구나. 백성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착취하고도 이놈들이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나으리, 그동안 빼돌린 세금을 다 바치겠사오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나으리, 나으리. 그동안 빼돌린 세금이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워낙 오랜 동안 도둑질을 해온 터라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사오나 이자들은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재산이 많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아 그동안 빼돌린 세금으로 엄청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조사되었사옵니다. 이런 일을 몇 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로다. 도둑질한 세금과 그것으로 불린 재물만 보아도 단순히 장형이나 가직으로 끝날 일이 아닌 듯 싶다. 그렇사옵니다. 이자들을 사형시키고 모든 재산을 몰수함이 마땅하옵니다. 나으리,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만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는 건 너무나도 억울하옵니다. 남은 가족이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놈! 대죄를 저지르고도 무슨 염치로 주둥이를 놀리는 게야? 호전 징체제와 대명률에 따라 행할 뿐이니라. 여봐라! 이놈들을 옥에 가두도록 하라!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경국대전 호전에는 징체라 해서 세무비리 공무원에 대한 재산 몰수 규정이 있다.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는 쌀이나 곡식, 금이나 은그릇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 자는 비록 본인이 죽어도 그의 아내와 자식에게 재산이 있으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명률에서는 빼돌린 세금 액수에 따라 장 100대에 처하는 중형을 주거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공금을 횡령한다는 것은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양쪽 법전에서 다 중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규정하고 특히 경국대전에서는
공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특별한 규정을 독창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공동체의 공익이 쉽게 침해되고 허물어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공익을 소중히 하는 조선왕조의 법전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비리 공무원을 처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내와 자식에게 남겨진 전 재산까지 몰수를 한다. 이 세무비리 공무원들 조선시대로 가서 아주 혼쭐이 나는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조선시대에서 이 세무비리 공무원들에게 이 법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렸는지 그것이 궁금해지는데, 윤소희 씨, 네. 그런 사건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까? 네, 세무비리 사건에 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성종 24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양 현감 김지란 자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리인데요. 면포 66필과 종이 1155건을 남징해 사사로이 도용한 것이 발각돼서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효종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군수 권영이란 자가 세금으로 거둔 인삼 수백 근을 수탈했는데요. 대신들이 나이가 70살이나 됐으니 유배에 처하고 작물을 몰수하자고 했지만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법대로 처리할 것을 건의했고 한참 후에 왕이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부정에 대해 최고형의 처벌을 내린 걸 보면 권력을 이용해 민심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국대전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강력한 처벌만을 하는 그런 법이었을까요? 정조 14년 전라도 강진현에서 은혜라는 여인이 이웃에 사는 안조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은혜를 체포한 현감은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시체를 검시한 현감은 사실을 확인하고 은혜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제가 시집 오기 전 이웃에 사는 최정년이라는 자가 저와 간통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안조이를 내세워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혼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자 두 사람은 온갖 추잡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만 안조이를 죽인 것입니다. 관찰사는 강진현에서 일어난 은혜 살인 사건을 상급기관이 형조에 보고한다. 형조는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왕에게 보고하면서 은혜의 죄는 정상을 참작한다 해도 형을 낮출 수 없다고 했다. 왕은 정상을 참작해 용서할 만한 조건이 되는지 좌의정에게 물어 다시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좌의정 최재공은 은혜가 비록 원안에서 저지른 일이더라도 그 죄가 살인에 적용된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심사 숙고한 끝에 정조는 살인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은혜를 특별히 석방토록 하시오. 은혜의 죄를 특별히 용서하는 것은 윤리와 절개를 소중히 여기기 위함이요. 이처럼 사형 죄수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을 하는 것을 삼복제도라 했다. 이 삼복제도가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태종 13년이다. 그 후 삼복제도는 법으로 명문화됐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중앙과 지방의 사형 죄수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심리를 진행해서 왕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번 사형제수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임금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제도가 삼복제도로서 인명을 소중히 하는 정신을 실현시키는 목적에서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사형에 처할 때는 왕에게 보고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백정이나 노비들과 같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조선 초기에 노비들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지만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비를 사고 팔기도 했는데 늙은 노비는 말값보다도 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비들, 이들은 과연 법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웜에 그 얘기 들었는가? 뭔 얘기? 천만이가 이번에 도화사로 뽑혀가게 됐다는구먼. 그려? 아주 잘됐구먼. 아니, 천만이란 사람이 누굽니까?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인데 워낙 그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나 기술자로 뽑혀가게 됐다. 아니, 노비가 기술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단께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유해 잡직이라 해서 책을 인쇄하는 기술자든가 음식을 잘 맹근다든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든가 재능 있는 노비는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그렇지. 그렇군요. 아이고, 천만이네는 얼마나 좋을까? 그나저나 이 내은이네는 부서를 옮겼다고 하는데 일하기는 어떻다고 하던가? 상전이 박하기로 소문난 분인데 좋을 리가 있겠어? 매일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다니던걸. 뭐니 해도 지금 제일 팔자 뺀 사람은 춘이네야. 남정네가 밥 해줘. 매일 누워있어도 되니까. 안 그려? 맞아. 그려. 춘이네가 팔자 뺐지. 아니, 춘이란 분은 근데 왜 누워 계세요? 며칠 전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요? 아니, 그러면 노비도 아이를 낳으면 실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정식으로 휴가를 받는단께. 저기 저 남정네가 아이 아버지랑. 아니, 저분이요? 그려. 아들을 낳더니 떡상 싱글벙글이요. 싱글벙글하죠. 그렇대. 아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가요. 축하합니다. 아들을 낳으셨다고요? 그래서 아주 건강합니다요. 아유, 근데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이걸 보면 모르고. 리얼이면은 오늘 일을 안 나가셨나 보지요? 휴가 중이요. 휴가 중이요? 아이는 부인이 낳았는데 남편이 휴가를요? 아이고 참 꼬치꼬치 물으시기는. 비록 내가 관노비지만 아이를 낳으면 남정네들도 보름 동안 휴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보름씩이나요? 그렇다면 산문 며칠이나 쉴 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낳기 전에 한 달, 그리고 아이를 낳은 뒤에 50일이에요. 합계 80일. 좋겠네. 지금 뭐라고 했죠? 어허! 아직 37일도 안 지났는데 어딜 들어오려고 그러지? 용무가 끝났으면 어서 돌아가시오. 인자! 노비의 출산 휴가 규정을 경국대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전의 공노비에 관한 그 규정을 보면 부녀자가 임신했을 때는 이 출산을 앞두고는 일삭, 즉 한 달, 또 산 후에는 50일 동안의 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그 아래 이 작은 글씨로 남편에게도 산 후 보름 동안의 휴가를 준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층민으로서 갖은 서름을 다 당했던 노비지만 출산 휴가를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던 것을 보면 500년 전의 법이지만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 경국대전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중심이 돼 오랫동안 주도해온 가족법 개정 운동이 결실을 본 것은 지난 90년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지난 90년에 개정돼 91년부터 시행된 가족법에는 자녀의 재산 상속분을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하기 이전의 가족법에는 호주로 상속하는 장남은 1.5, 차남과 미혼인 딸은 각각 1, 혼인한 딸은 0.25의 비율이었다. (1958년) 가족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의 균등 분배로 오기까지 민법을 5번이나 고쳤고 32년이 걸렸다. 그러나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도록 규정돼 있다. 형렬의 개인 소유 노비에 관한 조항 첫머리에 보면 분배하지 못한 노비는 아들, 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토지도 마찬가지라고 돼 있다. 또한 경국대전 예전 용인조에는 관리 부인들의 도장 치수를 정해 놓았는데 그 품계에 따라 도장 넓이를 달리하도록 했다. 실제로 1579년 장씨 집안의 재산 분배에 관한 기록인 분재기를 살펴보면 아들과 딸에게 노비 누구, 어디에 땅 몇 평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아들, 딸의 구분 없이 재산이 공평하게 상속됐던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자기가 시집 올 때부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 가지고 온 재산에서는 처분권, 다시 말한다면 상속을 한다든지 또는 매매할 때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문서화한다는 것은 상속 시에 분재기상에서 남편과 나란히 병렬적으로 기록을 해서 자기 권리를 표시하고 있고 또는 직접 제주로서 자식들한테 그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문서들이 조선정기에서는 다반수로 있습니다. 분재기를 보면 모변전례, 부변전례라는 말이 나온다. 모변전례는 부인이 친정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고 부변전례는 남편의 재산을 뜻한다. 이렇게 남편과 부인의 재산을 구분해 부인이 자신의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재산 분배에 있어서 여성은 도장을 사용하고 남성은 서명을 하도록 해서 재산 상속이 부부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조선은 적어도 재산 분배와 상속에 있어서는 남녀 평등을 법으로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논란을 벌이면서 갖은 노력 끝에 재산 상속과 분배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까지에는 32년이라는 긴 세월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선시대에 남녀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국대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국대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던 세조는 처음부터 만세불변의 법을 만들고자 했다. 경국대전 서문에서 최항은 다시 고치지 않을 법전을 만든 것으로 앞으로 영구히 지켜질 모범적인 법이라 해 만세불변의 법을 만들고자 했던 입법 정신을 밝히고 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성종은 경국대전을 경솔하게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고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논제하고자 했다. 또한 신하들도 상소문을 올려 항상 대전을 사용해 선대의 세조가 물려준 좋은 계책을 준수하고 대전에 없는 조문은 새로 만들지 말 것을 건의했다. 경국대전 편찬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법조문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법전 편찬은 계속됐다.
하지만 경국대전을 함부로 손대지 않았다. 고종 때 편찬한 조선 최후의 법전 대전회통의 서문을 보면 오직 조정 성헌을 존중하여 옛날에 시행되었다가 지금은 폐지된 것도 남기고 깎아내지 않음으로써 공경하는 뜻을 덧붙였다고 돼 있다. 대전회통 내용을 보면 법조문 아래 호나 원 혹은 속 같은 한자가 새겨져 있다. 원은 경국대전의 법조문이고 속은 속대전에서 추가된 조항, 증은 대전 통편에 수록된 것, 대전회통에서 새로 마련한 조항은 도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같은 조문인데도 대전회통에는 원으로 표시돼 있다. 경국대전을 함부로 고치지 않으려 했던 정신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 정도전으로부터 시작하면 약 90년이 걸린 거고 경제6전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본다면 88년 걸렸고 순전히 경국대전 편찬에만 해도 30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기를 해서 만든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법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건 조정성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구도 왕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것은 바꿀 수 없고 불갑을 바꿀 것은 그 법전 뒤에다가 추록하거나 또 각주를 다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것이 아마 조선왕조 500년이 가게 한 중요한 법정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 헌법이 제정된 이후 49년 동안 무려 9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국대전은 90년을 갈고 닦은 이후 비로소 완성을 보였고 그 후 400년 동안 그 효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이면에는 법을 만들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고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조선 사람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세토록 변하지 않는 법, 경국대전에는 영원토록 존재하고자 했던 조선 왕조의 원대한 꿈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